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권하연, 김지연 서강원 지은서입니다. 저희 팀은 지스트 생명과학부 전영수 지도교수님, 인서영 주연님과 스포츠 리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반응 회피 기전에 대한 집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론 연구 결과 결론 및 전망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사전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러스 센스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로 지질막이 바이러스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피막 바이러스입니다. 구조 단백질로는 스파이크 단백질, 외피 단백질, 막 단백질,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 내의 재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고 구조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증식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 위해 우리 몸에는 이중가닥 RNA, 즉 dsRNA를 감지하는 리가의 MDA5와 같은 dsRNA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가 두 가닥이 형성되면서 dsRNA 센서들이 이것을 감지하게 되고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 형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우리 몸의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dsRNA 센서의 감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인 DMV라는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DMV의 유래인 스포츠의 막 융합에는 ATL 단백질을 환영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중 NSP3가 DMV 형성에 주는 영향과 NSP3와 ATL 단백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사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mCherry GFP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NSP3가 DMV 형성의 중요 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CoIP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NSP3와 ATL이 물리적 결합을 하고 있고, 또한 두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의 핵심 가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NSP3 단백질이 스포츠의 ATL 단백질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DMV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dsRNA 센서로부터 회피하여 인터페론 양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NSP3, ATL, DMV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집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집중 연구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NSP3가 DMV 형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NSP3를 주입한 세포에만 DMV가 형성된다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의 경우 대조군인 빈 플라스미드와 NSP3, NSP4, NSP6 유전자를 각각 가진 플라스미드를 4개의 배양세포에 각각 트랜스펙션하여 진행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펙션이란 유전자를 세포 내로 들여보내는 과정입니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리포솜과 DNA가 복합체를 형성하여 이것이 세포의 인지질막에 융합되어 유전자가 세포 내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관찰할 때 이뮤노고드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특정 단백질을 결합하는 항체에 금을 붙여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진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금이 점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sp3가 DMV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림과 같이 DMV의 까만색 점으로 항체에 결합된 금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NSP3가 없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정상 바이러스에 비해 DMV 형성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SP3가 바이러스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면 바이러스의 유전체에서 NSP3를 처음부터 없앨 경우 바이러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세포에 NSP3가 없는 RNA를 주입한 후에 NSP3를 넣은 플라스미드를 따로 넣게 되면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는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NSP3가 없는 유전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immunofluorescence assay를 통해 정상 바이러스와 NSP3 델타 바이러스를 관찰하며 그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인데요. ER로 가는 단백질인 SEC61베타라는 단백질을 결합하는 항체의 끝에 형광염색약을 붙이고 이것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스포츠의 모양이 기존의 관 모양의 ER에서 DMV의 구 모양으로 변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관찰 결과 돌연변이 NSP3 델타 바이러스에서 형광물질이 구형을 띠는 경우가 적고 정상 바이러스에서는 구형이 잘 만들어진다면 이 비교를 통해 NSP3가 구형 DMV를 형성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NSP3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형성 정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고,
이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세포에서 MD5나 리그I가 우리 세포 이외의 것,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RNA를 발견했을 때 인터페론 알파 베타를 생성하여 배출하며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DMB를 형성하고 이 역할을 NSP3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에서 NSP3의 유무에 따른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여 NSP3의 작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NSP3 델타 바이러스는 정상 바이러스에 비해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는 엘리자와 이뮤노블럿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방법과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서 배양세포에 각각 NSP3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킵니다. 세포에서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생성되면 그것은 세포 밖으로 나와 배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배지에 있는 인터페론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 엘리자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자는 항체의 높은 특이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의 줄임말이며 그 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페론 알파 베타와 반응한 항체를 고정시킨 웰에 배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인터페론 알파 베타는 항체와 결합하게 되고 이때 다른 단백질 시선에 이곳에 효소가 결합된 항체를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이 효소는 기질을 투여했을 때 발색하는 효소이며 항체는 또다시 인터페론 알파 베타와 결합하게 되고 이곳에 기질을 투여했을 때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양에 비례하여 발색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발색량을 분광 광도계로 측정하면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NSP 델타 바이러스는 확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SGS 페이지와 이뮤노블럿을 사용하여 NSP3 델타 바이러스가 정상 바이러스에 비해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GS 페이지를 이용하여 전기 영동을 통해 단백질을 크기별로 구별하고 이뮤노블럿으로 기질과 반응한 발광한 효소가 붙은 항체를 이용하여 필름을 감광시키며 필름이 검게 변한 정도에 따라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양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NSP3 델타 바이러스 쪽에 비해 감광된 정도, 즉 검게 변한 정도가 적었으며 이를 통해 NSP3 델타 바이러스는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인터페론 알파 베타의 분비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서강원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SP3 델타 바이러스는 정상 바이러스에 비해 독재 바이러스 생산이 감소된다는 것이 실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NSP3를 발현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발현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플라크 에세이를 이용하여 순수하게 정지하여 세포주에 동일하게 배양시켰을 때 플라크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플라크 에세이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균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여과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채취한 표본을 물에 풀어서 세균을 걸을 수 있는 여과지로 걸으면 걸러져 나온 용액에는 세균 대신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용액을 충분히 희석하여 세균들로 덮인 페트리 접시에 접종하여 펼쳐준다면 사스코브이2가 숙주로 삼는 세균들이 죽어 구멍이 뚫린 형태를 보이는데 이 구멍을 플라크라 합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형성된 배지를 채집하여 희석과 배양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는 순수한 사스코비2 바이러스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플라크 에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배양세포가 아닌 베로셀을 사용합니다. 베로셀은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생성되지 않아 면역회피 기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들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순수한 바이러스를 얻었다면 일반적인 세포주에 배양시킨 뒤 플라크 수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쪽이 면역회피가 더 잘 일어나서 플라크 수가 더 많을 것인지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NSP3가 DMV 형성을 매개하므로 NSP3가 없는 바이러스의 복제수가 정상 바이러스의 복제수보다 적을 것이고 따라서 플라크의 수도 적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NSP3가 면역회피 기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 일과학고 1학년 김지연입니다. 다섯 번째로 NSP3와 ATL이 상반되는 역할을 한다면
ATL 발현이 억제될 시 NSP3에 의한 DMV 형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 결과로 NSP3가 DMV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NSP3는 ER의 망상 구조를 형성하는 ATL과 결합하여 ER의 막 융합을 억제하고 DMV 형성에 관여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ATL과 NSP3가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TL의 양을 감소시켰을 때 NSP3가 DMV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iRNA를 처리하여 ATL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siRNA를 처리할 시 mRNA가 감소되거나 DNA의 트랜슬레이션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단백질, 즉 ATL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웨스터인이라고도 부르는 STS. 먼저 가상의 샘플을 통해 예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ATL siRNA를 처리한 결과 웨스턴을 통해 검출된 단백질의 양이 줄어든 것을 이 밴드의 진화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L의 양을 감소시킨 후에는 NSP3를 트랜스섹션하고 DMV 형성 정도를 분석합니다. 컨트롤 siRNA, 즉 단백질 합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siRNA와 ATL을 타겟으로 한 siRNA를 각각 처리하여 세포 내의 DMV 형성 여부를 관찰합니다. 컨트롤 siRNA를 처리한 세포는 대조군이 될 것이고 ATL siRNA를 처리한 세포는 실험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세포에 비한 ATL이 감소된 세포의 DMV 형성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광현미경을 사용하여 DMV의 개수를 정량하거나 DMV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DMV 형성 정도를 분석합니다. 다음 사진은 예상되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 본 것입니다. GSP를 마커로 사용해 샘플을 관찰하였습니다. 컨트롤 siRNA를 처리한 세포에서의 DMV 개수에 비해 ATL siRNA를 처리하여 ATL의 양이 감소한 세포에서는 DMV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서강원입니다.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1을 통해 저희가 직접 전자현미경을 통해 NSP3와 DMV가 상호 간에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험 2를 통해 NSP3를 발현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경우 DMV 형성을 잘 못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NSP3가 DMV 생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3에서 NSP3가 없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정상 바이러스에 비해 인터페론 발색 양이 더 높다는 결과를, 그리고 실험 4에서는 정상 바이러스의 플라크 수가 2배 정도 많다는 결과를 통해 NSP3가 면역 회피 기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5에서는 ATL의 발현량을 조절하여 NSP3와 ATL이 서로가 상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파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내 면역 회피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HL과 같이 DMV 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표적 단백질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후속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TL 외에도 스포체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의 종류는 다양한데, 특히 레티큘럼에 대해 NSP3와의 상호작용은 없을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법은 사전 연구 수행에서도 쓰였던 방식으로 면역 침강을 사용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용액으로부터 항원과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레티큘럼과 NSP3가 같이 침강했는지 유무를 통해 서로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NSP3가 ATL과 물리적 결합을 하고 있듯이 레티큘럼과도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역 침강법을 사용했을 때 같이 침강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실험은 추후 NSP3의 추가적인 기능에 관해 연구할 때 사전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ER 쉐이핑 프로틴들을 더 조사하여 연구한다면 효과적으로 NSP3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본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중간 발표 자리에서 이뮤노골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나왔는데, 네. 거기서 샘 촬영 시에 항체에 금을 붙여서 그 금을 촬영한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나머지 항체 부분은 샘으로 찍게 되면 2차 전자가 발생하는데 영향이 가서 노이즈가 뜰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항체가 실제로 표적에 결합했는지 아니면 표적이 그냥 가까이 있는 건지 붙여놓은 금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명확하게 결합한 건지 아니면 그저 근처에만 있기만 한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뮤노골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목표가 여기서는 그냥 도형인 DMB가 관찰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양이 나오면 도형이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 결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더 확실한 답이 떠오르시면 채팅으로라도 답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발표해 주신 학생 순서대로 소감 한마디씩만 자기소개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과학연구학교 1학년 권하연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집중 연구를 수행하면서 안타깝게도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경험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다양한 실험 방법을 알게 되어서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 학교의 추후 실험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 충남과학고등학교 1학년 지은서입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다양한 연구 방법이나 실험 방법들 정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학생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실험도 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서강원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마나 팀을 이뤄 소통하고 한 주제에 대해 일주일가량이라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오프라인 기회가 된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비대면으로 이걸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많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몇 주 동안 팀원들이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해피 기전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